나는 윤미자. 올해로 63이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아들이 말하길 시간이 약이라 했지만 나는 아직도 그 말의 진심을 모르겠다. 매일 아침 눈을 떠보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도 맞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우고 그나마 그 소리라도 없으면 나는 숨이 막힐 것 같다. 남편과 살던 집은 그대로지만 사람의 온기는 사라졌다. 창밖을 보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라도 하면 괜히 가슴이 뛰었다. 누구일까? 아들일까? 이웃일까? 그런 순간들조차 요즘은 드물다. 다행히도 내 곁에는 아들 현우와 며느리 서연이가 있다. 현우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내과 의사란을 바쁘다. 병원 스케줄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얼굴 보기도 어렵다. 처음엔 섭섭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그런데 서연이는 달랐다. 그 아이는 참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이다. 나를 어머니라 부를 때 그 목소리는 진심이 느껴졌다. 음식이 생기면 나눠주고 주말이면 반찬을 만들어 찾아왔다. 바쁜 현우 대신 서연이가 나를 챙겨주는 일이 더 많았다. 특히 내가 감기에 걸려 누워 있었던 어느 날 새벽 2시에 약을 들고 찾아왔을 때 나는 참 많이 울었다. 그 아이의 손등이 차가웠고 눈동자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어머니,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너무 조용하셔서 걱정했어요. 그 한마디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외롭지 않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며느리라는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어쩌면 의무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애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말을 아끼고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이였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서연이를 보며 다시 느꼈다. 요즘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 미자 씨, 며느리 복 참 좋으시네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딸은 없어도 이 아이 하나면 충분해요. 그 아이가 처음 내게 다가온 날이 생각난다. 결혼식이 끝나고 손수 만든 떡을 싸들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예에 바르게 인사하고 부엌에 들어가 그릇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저런 아이라면 믿어도 되겠구나. 나는 서연이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았다. 바라는 것도 없었다. 다만 나를 사람 대하듯 대해주길 바랐고 그 아이는 충분히 그렇게 해주었다. 내가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고 내가 말이 많아지면 끝까지 들어주었다. 딸이라 해도 이만큼 하긴 어려울 것이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내가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다. 기억력이 조금 흐려진 것 같아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는 연세에 비하면 괜찮은 편입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리 가볍지 않았다. 내가 조금씩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불현듯 실감났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서연이가 찾아왔다. 감기 기운이 있었는지 목소리가 조금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다정했다. 어머니, 저랑 주말에 어디 좀 가실래요? 나는 놀랐다. 어디 가게? 속초요. 바다 보러 가요. 우리 둘이서.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뛰었다. 바다라니. 그리운 풍경. 오랜만에 들뜬 기분이었다. 정말 나랑 둘이서? 네, 어머니. 마음도 좀 털고 바람도 쐬고요. 요즘 날씨 참 좋잖아요. 그 아이의 말투는 늘 그렇듯 조용하지만 힘이 있었다. 나는 그날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다. 평소엔 안 입던 연한 하늘색 카디건을 꺼내 다렸고 여름 내내 아껴두었던 손수건도 가방에 넣었다. 바닷바람이 불면 목이 아프니까 따뜻한 차도 준비했다. 그리고 마음도 함께 준비했다. 서연이와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고 거울 속 내 얼굴이 평소보다 덜 늙어 보였다. 나는 밤마다 잠들기 전 그 아이와 함께 바닷가를 걷는 장면을 상상했다. 파도 소리와 웃음소리. 그렇게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여행이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시작이 될 줄은. 여행 당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다.
전날 밤 늦게까지 가방을 점검하고 또 점검했지만 혹시나 빠진 게 있을까 싶어 다시 한번 열어보았다. 따뜻한 차, 소화제, 손수건, 그리고 손자에게 줄 작은 인형까지. 사실 손자는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넣어두었다. 나는 항상 무언가 준비해두지 않으면 불안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다. 가을이 한창이라 그런지 바람이 선선했고 하늘은 맑고 높았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얼굴을 비추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되겠지. 8시 30분쯤 서연이의 차가 우리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창문 너머로 그녀가 손을 흔들었고 나는 마음이 괜히 뭉클해졌다. 아이처럼 들뜬 마음을 애써 감추며 가방을 들고 나섰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그럼, 밤새 준비했지. 내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내가 빠질 수 있나. 서연이는 밝게 웃으며 내 가방을 받아들었다. 차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다. 요즘은 내가 내 친딸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 이상하지? 어머니, 전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저랑 즐겁게 놀아요. 그 말에 마음이 한결 놓였다.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수들이 가을비두로 물들어 있었다. 나뭇잎 하나하나가 황금비두로 반짝였고 나는 창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런 풍경을 보니 예전에 아버지랑 강릉에 갔던 생각이 나네. 그때도 이맘때였지. 서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억, 소중하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거예요. 한동안 차는 조용히 달렸다. 우리는 크고 깊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 침묵마저도 편안하게 느껴졌다. 나는 차 안에서 미리 싸온 찹쌀떡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운전하면서 먹긴 좀 그렇지만 배고프면 말해. 속 비면 안 돼. 감사해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30분쯤 지났을까? 나는 약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갑자기 멀미기가 올라오는 듯했고 식은땀이 조금씩 났다. 평소엔 차를 오래 타도 별 문제 없었는데 오늘은 뭔가 이상했다. 서연이도 눈치를 챘는지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멀미하세요? 응, 약간. 나이가 드니까 별것도 아닌 게 금방 피곤해지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서연이는 조수석 수납함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내 내밀었다. 하얀 알약 하나와 생수가 함께 들어있었다. 이거요. 약국에서 산 멀미약인데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드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의심 없이 약을 받아들었다. 그래, 이 애가 준비한 거니까 괜찮겠지. 알약을 삼키고 물을 마신 후 나는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창밖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풍경이 흐릿해졌다. 머리가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역시 약이 좀 세구나. 그래도 나아지겠지.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곧이어 이상한 기분이 엄습했다. 졸린 건 맞는데 평소 멀미약과는 다르게 머리가 멍해졌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 그 느낌은 점점 강해졌고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서연아, 이 약 좀 세네. 이상하게 졸려. 서연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요즘 멀미약은 조금 졸리게 만든대요. 휴게소까진 좀 더 걸리니까 잠깐 눈 붙이세요. 바다 도착하면 제가 깨울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찜찜했다. 잠이 오는 것도 억지로 깨어있으려는 것도 모두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다 문득 차가 달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속초 해안가로 가는 줄 알았는데 창밖 풍경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산길. 나무가 빽빽한 산길이 눈에 들어왔다. 구불구불하고 좁은 도로. 내가 아는 길이 아니었다. 그때였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희미한 정신 속에서도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전화는 받아야 한다. 무조건. 여보세요? 그 순간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했다. 엄마, 나야.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목소리 들키면 안 돼. 현우였다.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급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엄마 지금 바다 가는 거 아니야. 그 차, 산길로 가고 있어. 서연이가 엄마 입원시키려는 거야. 정신병원. 엄마 이름으로 위임장도 만들고 진단서도 꾸며놨어. 순간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다. 그럴 리 없어. 서연이가. 설마. 엄마, 지금 정신 차려야 해. 약도 멀미약 아니야. 수면 유도제 같은 거야. 지금이라도 차에서 나와야 해. 나는 핸드폰을 꼭 쥔 채로 점점 가라앉는 정신을 억지로 끌어올렸다. 서연이의 얼굴이 백미러에 비쳤다. 그녀는 차분하게 운전 중이었지만 눈은 내 쪽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어머니, 통화하세요? 현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야. 잘못 건 전화야. 그리고는 다시 핸드폰을 입 가까이 가져가 속삭였다. 알았어. 도와줘, 현우야. 나는 핸드폰을 조용히 끄고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다. 머리는 여전히 무거웠고 눈꺼풀은 자꾸만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제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는 순간 나는 사라질지도 몰랐다. 아니, 누군가의 계획대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서연이는 운전에 집중하는 척하면서도 내 쪽을 자꾸 백미러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무언가를 느꼈다. 3년 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 함께 웃고, 울고, 나눴던 시간들. 그것이 모두 연기였다면? 나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은 들키지 말아야 해, 절대로. 서연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어머니, 좀 더 주무세요. 속초까지 아직 멀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잠깐 눈 좀 붙일게. 그 말을 하며 눈을 감는 척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욱 또렷해지고 있었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어떻게 해야 하지? 차 안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이대로 따라가면 정말 병원으로 끌려갈지도 모른다. 그때 문득 배에 약간의 통증이 느껴졌다. 그건 마치 아주 급한 화장실 신호처럼. 아니, 어쩌면 내 몸이 위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한 걸지도 모른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나 화장실 좀 가야겠어. 서연이는 놀란 듯 물었다. 조금만 참으실 수 있으세요? 곧 휴게소 나올 거예요. 나는 절박하게 말했다. 아니야. 지금 너무 급해. 나이 드니까 참는 게 더 어렵더라.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차를 갓길에 세웠다. 도심을 지나 이제는 완전히 산속으로 들어선 상태였다. 주변엔 가로등 하나 없이 울창한 나무들과 낙엽뿐이었다. 서연이는 차를 세우며 말했다. 여기서 하세요. 근처에 화장실은 없어요. 빨리 다녀오세요. 위험하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시고요. 나는 문을 열고 힘겹게 밖으로 나왔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약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멈추면 모든 게 끝이다. 나는 풀숲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서연이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몇 걸음 걸은 뒤 나는 풀숲 뒤로 몸을 숨기며 방향을 살짝 틀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발밑은 미끄럽고 불안정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가빴지만 공포가 모든 감각을 밀어냈다. 뛰어야 한다. 무조건 뛰어야 산다. 뒤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가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다. 3년 동안 내가 믿고 따랐던 그 목소리. 이제는 그 자체가 위협이었다. 나는 덤불을 헤치고 언덕을 내려가며 계속 도망쳤다. 어느 순간 발이 돌에 걸려 넘어졌고
무릎에 통증이 전해졌다. 하지만 일어섰다. 정신없이 다시 달렸다. 한참을 달린 끝에 낡은 간판이 보였다. 식당 박간의 순두부.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 그 식당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안에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한 사람이 조용히 주방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헐떡이며 들어오자 놀란 얼굴로 다가왔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나를 이상한 데로 데려가려 해요. 정신병원.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의자에 앉게 하고 찬물을 건넸다. 진정하세요. 누가 데려간다고요? 며느리요. 나 병원 간다고 속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신병원이에요. 입원시키려고 약도 먹였어요. 지금도 머리가 멍해요. 그는 얼굴을 굳히고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그런 사기 많다고 들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노리고 위임장 꾸며서. 나는 손을 떨며 말했다. 도훈이, 내 아들이 전화해줘서 겨우 탈출했어요. 지금도 아마 나 찾고 있을 거예요.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다. 뒷방에 잠깐 숨어 계세요. 누가 오면 제가 먼저 확인할게요. 나는 그의 안내를 따라 작은 창고 같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그제야 숨을 제대로 내쉴 수 있었다. 몸은 아프고 정신은 흐릿했지만 나는 살아있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나는 박씨 아저씨가 안내한 좁은 뒷방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벽은 차갑고 먼지가 자욱했지만 지금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식당 밖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들락거렸고 아저씨는 밖에서 무언가를 바쁘게 확인하고 있었다.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나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서연이가 그런 아이였을까? 현우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가짜 진단서, 위조된 위임장, 병원 입원 동의서.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고 나는 그 계획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3년 동안 보여준 서연이의 모습은 분명 따뜻하고 정직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 같았다. 그 아이가 만든 반찬, 챙겨준 약, 문 앞에 조용히 두고 간 국 한 그릇. 그것들이 전부 거짓이었을까?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박 아저씨가 얼굴을 내밀었다. 어르신, 지금 밖에 사람들이 왔어요. 여자 1명, 그리고 남자 2명, 하얀 가운 입은 사람도 있어요. 병원 직원 같네요. 나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쫓아온 거였다.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여기 식당 맞죠? 혹시 중년 여성 한 분 지나가지 않았나요? 회색 카디건에 검은 바지 입으셨어요. 박 아저씨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여기선 그런 분 못 봤는데요. 손님도 없고 저 혼자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들키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 안도 한번 봐도 될까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여긴 주방입니다. 위생 때문에 외부인 출입은 곤란한데요. 박 아저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사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익숙한 목소리. 어머니, 혹시 이 근처에 계신가요? 저예요. 서연이에요. 제발 나와주세요. 무서운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조용했지만 내 귀에는 날카롭게 들렸다. 그녀는 식당 안을 두리번거리며 계속 외쳤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죠. 왜 도망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눈물이 맺혔다. 내가 도망쳤다는 사실이 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간다면 나는 내 의지로 사라지는 것이다. 박 아저씨가 다시 말했다. 여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더 확인하실 거 없으면 나가주세요.
장사도 못하고 있잖아요. 잠시 후 그들은 식당을 나갔다. 서연의 마지막 말이 문 너머로 들려왔다. 어머니, 전 진심이었어요. 정말로요. 문이 닫히고 한참이 지난 뒤 박 아저씨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이제 나갔어요. 근처에서 더 찾을 수도 있으니 여기서 좀 더 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말한 진심이란 무엇일까? 정말로 그녀는 나를 아꼈던 걸까? 그럼 왜 이런 일까지 벌인 걸까? 그 순간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현우였다. 엄마, 괜찮아? 아직 안전한 데 있어? 경찰에 신고했어. 곧 연락 올 거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현우야, 혹시 서연이, 그 애가 정말 전부 일부러 그랬을까? 현우는 짧은 침묵 후 말했다. 엄마, 지금 그런 말 할 상황 아니야. 그 애는 엄마 통장 다 뒤졌고 엄마 명의로 대출까지 알아봤어. 그걸 다 정리해서 누가 준 줄 알아? 변호사였어. 전문 사기 변호사.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어딘가에는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사기꾼이라면 왜 울었을까? 왜 이름을 부르며 매달렸을까? 서연이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다. 그 눈빛엔 분명히 후회가 있었다. 혹시 모든 게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을까? 혹시 그녀는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지금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 이곳에 머물 수는 없었다. 박 아저씨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르신, 집에 가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집으로 가야 해요.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든 나 스스로 판단해야 하니까. 박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곧 시내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정류장까지 뒷길로 안내해 드릴게요. 정면은 위험해요. 나는 그의 도움을 받아 뒷문으로 나섰다. 머리는 여전히 어지럽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나는 한 걸음씩 내딛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확신할 수 없는 채로. 하지만 나는 다시 생각했다. 적어도 이번에는 내 발로 돌아간다. 시골길을 빠져나와 간신히 도착한 버스 정류장. 박 아저씨는 끝까지 나를 뒷골목으로 안내해 주었고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주위를 경계하며 기다려 주었다.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버스에 올라탔다. 차창 너머로 박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고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시내로 향했고 나는 1시간 넘게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온몸은 아직도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멀미약이 아닌 수면 유도제, 위조된 문서, 계획된 입원.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외면할 수도 없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냄새와 고요함이 나를 감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다. 어딘가 낯설고 차가웠다. 이 집조차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현우는 30분도 안 되어 도착했다. 문을 열자마자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무사히 돌아와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감정이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다. 현우는 내가 소파에 앉자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게 엄마 이름으로 작성된 위임장이에요. 여기 서명, 엄마 거 아니죠? 똑같이 흉내낸 거예요. 나는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정말 내 서명과 아주 흡사했다. 하지만 내가 쓴 적은 없었다. 이건 치매 초기 진단서예요. 병원 이름, 의사 이름, 전부 존재하지 않는 가짜예요. 주소도 틀렸고 진료 기록도 없어요. 나는 서류를 넘길 때마다 숨이 막혔다. 어떤 건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고 어떤 건 너무도 대담했다.
이건 통장 내역이에요. 엄마 명의로 된 계좌에서 3천만 원이 인출됐어요. 투자 명목으로 신탁 계좌에 이체된 기록이 있어요. 그 계좌, 서연 이름으로 개설된 거예요. 나는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정말 다 거짓이었구나. 현우는 말을 이었다. 그녀가 엄마를 속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변호사도 알아봤는데 서연이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와 연관된 적 있대요. 본인 명의가 아니라 지인의 이름으로 서류 작업을 했던 사례가 있다고 해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3년 동안 그 아이를 얼마나 믿었는데 아프다고 하면 한밤중에도 달려와주고 생일마다 꽃다발을 안겨주고 손을 꼭 잡고 어머니는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라고 말해줬던 그 아이. 그 모든 게 다 연기였던 걸까? 현우야, 나 아직도 믿기지 않아. 그 애가 정말 날 그런 식으로 버릴 수 있었을까? 현우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말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 여자가 너무 치밀했던 거예요. 사람 마음 약해진 틈을 파고드는 방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위로받을 수 없었다. 내가 느낀 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건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나 봐. 누가 조금만 따뜻하게 대하면 그냥 다 믿게 되더라. 현우는 나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그 사람이 아니라도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도 더 자주 올게.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허전했다. 그 아이가 연기한 것이든 진심이 섞인 것이든 그 3년의 시간은 분명 내게도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그 시간까지 다 거짓이라 생각하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혹시 말이야. 서연이가 그랬던 게 정말 돈 때문만은 아니었을까?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하든 엄마를 병원에 보낼 계획을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현우가 일어섰다. 엄마, 경찰에서 곧 연락 올 거예요. 그때 진술 잘 하셔야 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 쪽을 바라봤다. 그 문 너머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 문을 닫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서연이가 구속수사를 받고 있으며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한동안 전화를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우가 대신 일정을 잡았고 약속된 날 아침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 심장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이해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조사실 앞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경찰관이 다가와 말했다. 윤미자 어르신, 서연 피의자 측에서 대면을 요청하셨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거절하셔도 되고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물었다. 그 아이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나요? 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현우는 걱정스럽게 내 눈을 바라봤다. 엄마, 안 만나도 돼요. 상처만 더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만나야겠어. 그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잠시 후 나는 조사실의 작은 방에 들어섰다. 테이블 너머에 서연이가 앉아 있었다. 수의를 입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표정은 조용했다. 눈빛은 낯설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익숙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랬니?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니? 서연이는 눈을 깔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 3년 동안 나한테 잘해준 거, 그거 다 거짓이었니?
그 말에 서연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처음엔 목적이 있었어요. 현우랑 결혼한 것도, 어머니랑 가까워진 것도,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목표였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더 놀라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어머니를 좋아하게 됐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들, 손 잡아주셨던 순간들, 그게 저한텐 너무 따뜻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왜 계속 그런 계획을 이어갔니? 좋아하게 됐다면서. 서연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저희 엄마가요. 폐암 말기예요. 항암 치료가 너무 비싸서 병원도 옮기고 약값도 감당이 안 됐어요. 보험도 없고 친정 형편도 어려워서 저는 벼랑 끝에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이는 말을 이었다. 처음엔 그냥 작은 도움만 받을 생각이었어요.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 중 일부만.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덧붙이다 보니 점점 더 멀리 갔어요.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슬펐다. 그때쯤 어머니가 갑자기 기억을 놓치시는 걸 몇 번 봤어요. 카드를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전자레인지를 세탁기라고 하시고 그걸 보면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 기억 있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순간적인 실수라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러는 거라고, 별일 아니라고 넘겼던 일들.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사랑했던 마음까지 부정하진 말아주세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마지막엔 매일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행을 제안한 거예요. 좋은 기억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서.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 여행이 결국엔 나를 입원시키기 위한 도구였는데 그 안에 좋은 기억을 담고 싶었다니. 어떤 역설이고 어떤 모순인가.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더 이상 내가 무섭지 않아. 차라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문 쪽을 향하며 말했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더 필요해. 그 3년의 믿음이 무너지는 데 걸린 건 단 하루였어. 그걸 다시 세우려면 너도 나도 아마 한평생 걸릴지도 몰라. 조사실을 나서며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의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 동정심을 끌기 위한 마지막 연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던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심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혼란스러웠다. 서연과의 면담 이후 며칠이 흘렀다. 나는 매일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가끔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났다. 배신감, 연민, 혼란, 분노, 그 모든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나는 점점 지쳐갔다. 현우는 하루 걸러 한 번씩 집에 찾아왔고 식사도 챙겨주고 말벗도 되어주었다. 그러나 나는 예전처럼 그 따뜻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경험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의심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등기우편 한 통이 도착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내용은 단 하나였다. 피해자 윤미자에 대한 신경정신학적 감정 명령. 나는 손에서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다. 눈을 다시 비비고 읽었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법원은 서연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가 진짜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정밀 감정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현우는 편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말도 안 돼. 엄마가 왜 감정을 받아야 해?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혹시 나 정말 이상한 걸까? 엄마,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전략이야.
서연이 변호사가 엄마 기억력 조금 흐린 걸 잡아서 역이용하는 거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어느 순간 내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나를 느꼈다. 나는 정말 멀쩡한가? 아니면 정말 그 아이 말대로 나는 기억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며칠 후 나는 병원에 방문해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받게 되었다. 의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다. 요즘 날짜를 혼동하신 적 있나요? 가족들의 이름을 순간적으로 잊으신 적 있나요? 집안에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시나요? 잠에서 깼을 때 이곳이 어딘지 몰랐던 순간이 있었나요? 나는 질문 하나하나에 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점점 불편해졌다. 기억 저편에서 흐릿하게 떠오르는 장면들. 냉장고 안에 핸드폰을 두었던 날. 문을 걸어 잠그고는 불안해서 창문을 몇 번이고 확인했던 날. 심지어 아버지 이름을 잘못 부른 적도 있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기억해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모든 일이 있었는데 나는 단지 노하라며 넘겼었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서연이 보고 있었던 것일까?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지금으로서는 치매로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도 인지장애, MCI 증세는 보입니다. 일종의 초기 단계로 스트레스나 피로, 약물, 환경에 따라 악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잘 관리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내가 완전히 정상은 아니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무서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말이 없었다. 현우도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하지 않았다. 집 앞에 다다르자 나는 현우의 손을 살짝 잡았다. 현우야, 혹시 내가 봤을 때도 엄마, 예전 같지 않았니?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가 가끔 전화 2번 하거나 똑같은 말을 반복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모두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불을 켜고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럼 정말로 내가 병원에 가야 했던 걸까? 만약 서연이의 목적이 순수했다면, 정신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시어머니를 보호하려던 의도였다면, 그건 보호인가, 통제인가? 이 질문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를 계속 되묻고 또 되물었다. 정말 기억을 잃었던 순간이 있었나? 혹시 서연이의 말 중 내가 인정해야 할 부분도 있던 건 아닐까? 하루는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다. 내 글씨였다. 약속, 병원 2시, 수요일, 내과, 현우에게 전화하기, 찾기 현관 신발장 위. 나는 이 메모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심지어 내 글씨가 맞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공포를 느꼈다. 내가 믿었던 나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 그 안에서 어떻게 진실을 판단할 수 있을까? 현우는 그런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눈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다. 나는 결국 중얼거렸다. 서연이의 죄는 분명하지만 내가 전부 옳다고는 말 못하겠구나. 법정 안은 무겁고 조용했다. 나는 방청석의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현우는 내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내 앞에는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와 서연, 그리고 그녀의 변호인이 앉아 있었다. 오늘은 첫 공판이었다. 검찰은 사기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를 나열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연 측은 초범이며 범행 동기에는 정서적 요인과 가족 보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모든 것을 견디는 모습이었다. 검찰의 기소 요지는 명확했다. 피고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서적 신뢰를 쌓은 뒤 위임장 및 진단서를 위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면 유도제 투약, 허위 입원 계획 등의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제3범죄를 넘어 인간적인 신뢰를 배신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멈춘 채 판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가 피해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공식 진술과는 별개로 피고의 마지막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재판부의 허락하에 피해자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경위가 봉투 하나를 나에게 가져왔다. 흰색 봉투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니께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지 않았다. 그저 가방 안에 조용히 넣고 눈을 감았다. 공판이 끝나고 나는 법정을 나와 벤치에 앉았다. 몸이 무거웠고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편지 열어보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열었다. 하얀 종이 위에 익숙한 필체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께 이런 식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이기적인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죄책감뿐만이 아니에요. 감사함도, 따뜻함도, 그리고 진심도 있었어요. 처음 어머니께 다가간 건 의도적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께 밥을 해드리며 제가 위로받았고, 어머니 손을 잡아드리면서 제 손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병원 입원을 계획한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감정 전부가 거짓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자꾸 이름을 틀리시고, 방향을 헷갈리시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3번씩 바꾸시고,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저는 두려웠어요. 어머니가 더 다치시기 전에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결정했어요. 어머니의 의사도 묻지 않고 제 판단이 옳다고 착각하면서 결국 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했어요. 언젠가 용서받을 날이 올까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기다릴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서연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나는 입을 꾹 다문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가을 햇살이 내 손등을 따뜻하게 비쳤다. 나는 그 편지를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고 눈을 감았다. 현우가 물었다. 엄마, 마음이 어떠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모르겠구나. 이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인지, 스스로를 변명하려는 편지인지, 아니면 그저 마지막 인사인 건지.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 애가 내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정이라는 게 말이지. 언제나 칼처럼 날카로운 것만은 아니구나. 때론 마음처럼 흔들리기도 하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서연의 편지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그 애의 죄를 지우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벌 대신 남겨줄 기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서울지방법원 제-어허법정. 이번 공판은 최종 선고일이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총 3번의 신문과 증인 출석이 있었고 의료 전문가, 경찰 조사관, 심리 상담사까지 출석하여 서연의 범행 과정과 심리 상태, 피해자 윤미자의 인지 상태까지 면밀하게 검토되었다. 법정 안은 다시금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수의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나는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피고 서연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4가지입니다. 그중 일부는 피고가 인정하였고 일부는 보호 목적이라는 주장 아래 진행된 점을 참작하였으며 또한 피해자 윤미자 씨의 인지 상태에 대한 감정 결과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심장을 조이는 밧줄 같았다. 그러나 본법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피고는 피해자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관하려는 계획을 명확히 세운 정황이 있으며, 둘째, 수면 유도제를 사전에 구매해 피해자에게 투약한 사실도 인정됩니다. 셋째, 피해자의 상태가 일부인지 저하를 보였더라도 입원 등의 결정은 법적 절차와 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무시한 채 강제적으로 계획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다. 이에 따라 법정은 피고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순간 판사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만 피해자인 윤미자 씨께 최종 진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감정이 이 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십 개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잠시 침을 삼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그리고 모두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저 자신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인가, 아니면 단지 누군가의 착각 속에서 희생된 사람인가? 나는 서연의 등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처음 이 아이가 내게 다가왔을 땐 너무 외로운 시기였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시간 속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랐던 그때 서연이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아줬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말해야 했다. 그 애가 나를 속였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분노보다 허무함이 먼저 들었어요. 그간의 기억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법정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 편지가 전부 거짓이라고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나가며 말을 이었다. 서연아, 너는 잘못했어. 내가 내 손을 잡았을 때 그건 사랑이 아닌 도구였고 나를 위한 보호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계산이었지.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날 완전히 이용만 했다고는 믿지 않아. 우리 함께 보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으니까. 나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재판장님, 이 아이가 저지른 범죄는 분명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형벌이 오직 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아이가 자신이 만든 감옥 안에 평생을 갇혀 살게 되더라도 그 감옥이 쇠창살이 아니라 양심과 기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법정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후 선고를 이어갔다. 윤미자 씨의 진술을 반영하여 본 법정은 피고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는 이 기간 동안 법원이 지정하는 심리상담 및 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접근은 제한됩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공판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법정을 빠져나갔다. 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현우가 내 옆에 앉아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덮이는 얇은 천처럼 느껴졌다. 현우야, 때로는 정의라는 게 처벌이 아닌 이해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 며칠 후 나는 다시 동해로 향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지난번과는 달리 느껴졌다. 그때는 절망과 공포 속에서 도망치듯 달려왔던 길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조용한 작별을 고하러 가는 길 같았다. 해안도로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조금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겉옷을 여미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 벤치, 서연이와 함께 앉아 사진을 찍자고 했던, 그리고 나 혼자 커피를 마시며 혼잣말을 흘리던 그 자리. 나는 다시 그곳에 앉았다. 주변은 고요했고 바다는 잔잔했다. 그날처럼 파도는 밀려왔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나는 자판기에서
뽑은 종이컵 커피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가방 속 편지를 꺼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준 편지. 법정 이후에도 다시 꺼내보지 않았던 그것을 오늘은 천천히 다시 펼쳐보았다. 글자 하나하나가 여전히 떨리는 감정으로 다가왔다. 사랑한다고, 감사했다고, 죄송하다고,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덜 선명하고 덜 아프게 느껴졌다. 나는 그 종이컵을 조용히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서연아, 나는 아직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이제 너를 미워하는 마음은 내려놓으려 해.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떠올랐다.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바래지지만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어딘가 남는다는 걸 나는 너를 통해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종이컵을 들고 모래밭 가까이로 걸어갔다. 해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바닷가에 다가가 그곳에 컵을 내려놓고 작은 돌 하나를 얹었다. 그건 작은 의식 같았다. 모든 걸 끝내는 나만의 방법. 돌 위에 나는 속삭였다. 고마웠다. 그리고 안녕. 그 순간 파도가 밀려와 컵을 감싸 안았다. 돌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커피의 마지막 한 모금은 바다와 함께 사라졌다. 돌아서려는 순간 나는 멈췄다. 누군가가 뒤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낯익은 걸음소리. 고개를 돌리자 현우가 서 있었다. 엄마,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나는 놀란 듯 웃었다. 넌 어떻게? 예전에 엄마가 그랬잖아요. 가장 슬플 땐 바다가 보고 싶어진다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와봤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내 옆에 와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서연 씨는 지금 상담 프로그램 시작했대요. 봉사활동도 곧 시작할 거래요. 그래, 잘 됐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는 용서하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용서라는 게 꼭 그 사람을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한 과정일 수도 있어. 그럼 이제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돌려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엔 여전히 걱정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응, 이제 진짜 괜찮아. 나는 다시 바다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모래 위에 남겨진 내 발자국이 마치 긴 여정의 기록 같았다. 그 순간 하늘이 조금씩 개기 시작했다. 햇살이 구름 틈 사이로 내려오며 바다를 반짝이게 만들었다. 나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사람은 다 실수하고 다 약하지. 하지만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강한 거야. 현우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파도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고 그 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오늘의 날씨와 기분을 적었다. 날씨, 맑음, 기분, 조금은 후련함, 마음, 다시 살아가는 중. 그리고 마지막 줄에 조용히 이렇게 썼다. 누군가를 사랑한 기억은 때때로 상처가 되지만 그 기억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더 사람다워진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누군가를 믿었다가 상처받은 당신,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당신, 외로움 속에 머무는 당신에게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도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다. 사랑은 때론 아주 조용히 상처를 딛고 찾아온다. 그러니 절대로 자신을 잃지 말기를.